증인은 지금 부모를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판사의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숨을 멈춘 게 느껴졌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질문 하나에 내가 살아온 30년이 통째로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이 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동네 마트였다. 아드님 맞으시죠? 부모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부모가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가다 붙잡혔다는 말. 경찰서로 오라는 말. 머릿속이 하얘졌다. 경찰서에서 본 부모는 작아 보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연신 미안합니다를 반복했다. 경찰도 마트 직원도 딱히 화가 나 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표정이 있었다. 안쓰럽다는 얼굴.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모를 감싸야 할지 상황을 이해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아버지의 그 말에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정말 처음일까? 여보, 이상하지 않아?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그게 더 불안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생각해왔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은 새벽이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숨이 가쁜 목소리였다. 밥을 며칠 못 먹었다. 나는 바로 일어났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챙겼다. 부모 집으로 가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다. 조용해서 더 불안했다. 집에 들어서자 냄새가 먼저 왔다. 눅눅한 쌀 냄새, 오래된 반찬 냄새. 싱크대엔 빈 봉투만 남아 있었고 쌀통은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괜히 부르진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얇은 잠바 하나 걸치고 등을 구부린 채.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대신 주방을 유심히 봤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쌀통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쌀통 어제 비운 것 같아. 나는 웃었다. 설마. 그날 이후 비슷한 일은 계속됐다. 갑자기 끊긴 전기, 연체됐다는 병원비, 동사무소에서 받았다는 무료 도시락 사진. 부모의 말은 늘 같았다. 우린 말 안 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상했다. 항상 우리가 숨 돌릴 틈 없을 때였다. 항상 돈 얘기 전에 항상 미안하다는 말부터 나왔다. 아내는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전화가 온 시간, 문자 내용, 그리고 며칠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지는 문제들.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노인네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궁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 말들은 부모를 위한 말 같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변명이었다. 부모를 의심하는 순간 내가 버티고 있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가난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반복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유 없이 화가 났다. 너무 정확해서 도망칠 수 없어서. 그 돈 오늘 안 주면 계약 무효랍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그 전화를 받았다.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깨져 있었다. 여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대. 사건은 한 달 전 아주 평범한 저녁에서 시작됐다. 부모가 갑자기 사람을 데려왔다. 중년 남자, 말수가 적고 웃음이 빠른 사람. 아버지가 말했다. 이 양반 우리 오래 봤어. 어머니가 덧붙였다. 우릴 속일 사람이면 진작 속였지. 그 사람은 작은 개발업자라고 했다. 재개발 예정지 근처 다가구 주택. 곧 보상금이 나온다며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구조였다. 계약은 우리 이름, 대출도 우리 목. 그 사람은 중간에서 처리만 해준다고 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물었다. 왜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웃었고 부모가 대신 답했다. 나이 먹으면 신용이 안 좋아. 그 말에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부모가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까지 의심하니? 그 눈빛이 싫었다. 며칠 뒤 추가 비용이 나왔다. 며칠 뒤엔 또 다른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오늘 안 주면 계약 무효라는 전화가 왔다. 돈을 보내고 나서야 알았다. 그 사람의 번호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부모에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우리도 당한 거야. 하지만 이상했다. 그 사람을 소개한 것도, 계약을 재촉한 것도, 서류를 대충 넘긴 것도 전부 부모였다. 아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아니, 울다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사기야. 근데 당신 부모님도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 그 사람 다시 만났어. 아내의 그 한마디가 내 등을 밀었다. 부모에게선 매일같이 전화가 왔다. 아니, 그것은 전화가 아니라 구걸이자 협박이었다. 너는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내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자식이 부모보다 형편이 나으면 조금 더 내놓는 게 도리 아니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들은 늘 자신들의 가난을 훈장처럼 흔들어대며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내 삶을 죄악시했다. 병원비가 밀렸다고 울먹이다가도 내가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 금세 서슬 퍼런 목소리로 변해.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상했다. 우리는 이미 그들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상태였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날 밤이었다. 아버지가 통화 중이었는데 낯선 이름이 들렸다. 그 양반한테는 말하지 말고. 애들이 눈치채면 골치 아파져.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부모는 그 사기꾼과 완전히 끊지 않았다. 그래서 따라갔다. 우연인 척 거리를 두고. 부모는 버스도 지하철도 아니었다. 택시를 타고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로 향했다. 조용한 주택가, 관리인이 있는 집. 문이 열렸고 부모는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나는 그 집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주소를 외웠다. 며칠 뒤 확인한 사실은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그 집은 부모 명의였다. 차량도 보험도 심지어 그 사기꾼과의 금전 거래 흔적도 부모 계좌에서 발견됐다. 자식에겐 단돈 10,000원도 없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었다. 그 순간 알았다. 부모는 속은 게 아니었다. 같이 움직였거나 최소한 눈을 감고 이용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그 사람 아직 만나요? 우리한테 돈 없다고 하셨던 그 집은 뭐예요? 한참의 침묵. 그리고 돌아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자식이 부모 뒤나 캐고 다니고. 너 참 무서운 놈이구나.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부모를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됐다. 오늘 안 나오면 당신 아내가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그 전화가 온 건 새벽이었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었다. 아내는 이미 조사실에 있었다. 부모가 제출한 진술서 때문이었다. 내용은 경악스러웠다. 며느리가 우리 몰래 투자를 결정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만 했다. 부모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자식의 가정을 제물로 바쳤다. 이번엔 내가 침묵하면 아내가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했다. 그래서 나는 법정에 섰다. 증인은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부모는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나는 증언대에 서서 처음으로 모든 걸 말했다. 부모가 돈을 요구한 방식, 사기꾼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리고 몰래 따라가 목격한 집과 차량. 판사가 물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숨을 한 번 삼켰다. 그리고 말했다. 네. 그 한 단어로 나는 아들이 아니게 됐다. 대신 증인이 됐다. 판결이 내려진 뒤 부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부모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묻는다. 내가 저 상황이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결도 용서도 없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증언대에 세울 수 있습니까?